또 이게 김건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을 증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시공을 했던 업체가 한국계 미국인 대표인데 일본 자금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찜찜하죠? 네, 이 회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이모 씨가 운영하는 R사인데요.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야후 재팬 캐피탈의 투자로 성장했고요. 현재도 소프트뱅크가 주요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지난 2022년 컴투스 사회이사로 선임됐고 대통령상과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에도 동행했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회사입니다. 잘 몰랐는데 비서실도 150평방미터니까 한 50평을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용산 이전할 때 지네들이 뭐 450억, 500억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적으로 증축 이런 비용으로만 들어간 게 증축 비용만 1,00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증축은 다 비서실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서실 안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있는 추가 자금들이 아마 여기에 다 쏟아져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업체의 건설사가 국내 업체도 아니고 심지어 일본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친일파들이 대놓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 지네 사무실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증축 전후 구글어스 위성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하나만 네. 늘린 게 아니라 한 개는 아예 신축을 한 것 같고 두 개는 증축을 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원래는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왠지 이거를 김용현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야 그 이전 관계 그리고 이전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이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해줬기 때문에 간 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500억 안 줬으면 우리도 이사 안 했어? 이런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안 돼! 이전하지 마! 그러면 그랬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막판에 와갖고 목리 부린다. 정권 뺏겼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공약도 못 지키게끔 예산도 안 주네? 이지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500억 들여서 한다 그래 놓고 결국 건축비로만 1,000억이 넘게 쓰고 있는 거고요. 어디서 땡겨온 돈인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해갖고 국방부나 미군 부대에서 반환받고 이런 처리하고 거기에 보상하고 하는 데를 따지면 이제는 1조를 넘어섰다 그래요. 1조를 넘어서서 거의 3조 원 규모까지 계속해서 비용이 부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용도로 지었는지, 저기서 근무하는 식기들은 누군지, 원래 줄인다 그랬거든? 비서실이나 대통령실 규모를 줄인다고 인력 그랬는데, 줄인다고 했지. 인력을 줄인다면서 건물을 줄인 건 뭔 지랄이며, 저렇게 증축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제2부속실은 근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거는 뭔 사기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뒤에 이제 김용현 관련한 청문회 얘기는 계속 여기서 그냥 이어서 그냥 같이 해볼까요? 네. 세상에 이런 상또라이 이 국무위원 후보를 처음 봅니다. 왜냐면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말 조심해 그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청문회 관련한 기사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용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개헌 발동 가능성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개헌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얘들은. 왜냐면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한 혼도시의 여야 대표회담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갑자기 뭐 펄펄 뛰고 난리예요. 대표직 걸고 막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라. 그럼 대통령직 걸고 뭐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직이랑 대표직이랑 같이 걸고 한번 해볼까? 쥐들은 뭘 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글거리래요, 시부래. 근데 이렇게 천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뭘 자꾸 걸어, 걸기는. 아, 이게 이런 지금 맨날 조폭들하고 무슨- 놀아가지고 맨날 그런 천박함에 익숙한 내기에 거야? 무슨 내가 절여졌나?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마인드가 나랑 똑같잖아. 매사에 그러니까요. 왜 DNA가 이래? 너무 똑같아요. 5만원, 10만원씩 걸자고 하는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들. 소름 끼치죠, 가끔씩. 내가 총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대통령은 안 하시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문희정 시키고 나는 뒤에서 비선 세력 할래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어째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일종의 계보. 김용원 사단 또 하나의 충암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최근에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간으로 왜 호출했냐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동의할 수 없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거 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거라고 했지. 나는 일부는 사실이 이 정부의 말장난에 대해서 나는 엄청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게 사실이야? 현재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더 팩트로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 공간에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군, 방첩사령관 여인영이가 방문을 했는데 공식적인 방문으로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 가갖고 이 경호처 직원을 만나서 출입 기록을 안 남기고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만났다는 거야.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 할 수 있는 거. 방첩사, 네. 국방부, 수방사. 수방사 그래서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수방사령관이 정우성이어가지고 그 계엄할 때 어쩌고저쩌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불렀어.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수방사령관은 말 그대로 수도방위를 맡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비상사태 때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수도를 경비하는 사람들이고 특전사령관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구테타 세력들이 방송국이나 어떤 뭐 의회나 이런 데를 장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일종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각 부대하고의 연락을 통제를 하고 도청을 해갖고 이 쿠데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과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것도 국방장관일 때 모인 게 아니라 경호처장인 상황에서 얘네들을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사실은 왜 만났는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 이거는 박선원 의원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지에서 제보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공식적인 출입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니까. 지네들끼리 따로 모여갖고 몰래 만났기 때문에. 그럼 그 내부 인물이 이와 관련된 제보를 해줬겠죠.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안 만났다고 말하기만 하니까 계엄하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만났다는 거지. 문제는 얘네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김용현에 의해서 키워진 인물들이고 얘네들을 동원하면 실질적으로 계엄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수도 방위하고 연결돼 있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불러갖고 경호처 때 만나고 국방장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게 그거지. 그럼 얘네들 딴 데 보직 바꿔서 내보내라.
수상하니까 얘네들 내보내고 없애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권한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새로 오는 경호처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쿠데타의 시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후임이 없는 상태에 겸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뭔가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겸직하면은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어떠한 형태든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옛날 박근혜 때 게 그렇죠. 그거? 박근혜 때 돌았던 그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게 돌고 있고 그런 계엄 문건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이 조현천이에요.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들어왔죠. 근데 처벌을 안 받고 현재 무혐의 됐어. 무혐의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얘가 김영현의 육사 동기예요. 이게 동기를, 전문가인 동기를 불러 들어가지고, 일종의 계엄 문건을 짠 겁니다. 그러면서 동원해야 될 병력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기계화 사단 일부하고, 김포에 있는 제2해병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하고 기계화 사단 쪽에 뭔가 줄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실하니까 계엄은 말도 안 된다.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해산하면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직 의원들을 체포하는 그 수작을 꾸미고 있다.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네. 계엄 상황에서도 현직 의원은 체포가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현행범이면 체포할 수 있다 그래요. 아유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통신호 위반하잖아요. 현행범이야. 체포? 바로 체포하는 거지. 집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이거는 주변에 있는 공공질서 파괴 행위 아니야? 경범죄를 걸든 뭘 걸든 선거법을 걸든 뭐를 걸어서 갖고 현행범이라고 각계격파였고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문건이 어떤 형태로 돌아다닌다는 거야. 만일 이거를 정부가 계속 부정하고 대통령실이 걸어라 말아라 해가면서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는 상황이 가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퍼뜨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진짜 못하지. 그렇지 바람을 빼는 건데 이제는 근데 못하지. 중요한 건 이젠 못하지라고가 상식인데 이래도 하지야. 이래도 할 것 같아. 이래도 할 것 같긴 해. 이래도 할 것 네. 같아. 이러니까 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생각 없었는데 니들 때문에 한다 이러면서까지 할 애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진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뽑아보자고 하면 현재로서는 국회를 공전시켜가면서 갈등을 극한대로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가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리로 나서겠죠. 그러면 그때 개혁 그때 계엄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앉아서 그걸 기다려요? 일단 이러한 계엄 준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10월 달에 있을 군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김영환의 충암파로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부 다 갈라놔야 돼요. 그리고 현재 기무사죠. 옛날 기무사 방첩 사령관으로 가 있는 여인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하겠다. 김병주 의원과 함께 그러한 부분을 입법 활동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인사가 끝나고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나게 되면 실제로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얘네들한테는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근데 계엄령 발동하면은 사람들 자체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직장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군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미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쯤 되면 미군 가족들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겠죠. 아, 이미 벌써 출국을 했을 거다. 출국을 시키거나 근데 움직임이 그렇게 보일 되면은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 많잖아요. 삼성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직원으로. 그리고 한국의 삼성 공장이 멈춘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뭐 시위나 소요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엄령을 발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강제 수습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장악한다라고 해서 MBC 앞에서 지금 기동훈련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남산 쪽에 전투 헬기들이 코브라가 거기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남산 쪽에서 전투 헬기들의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거야. 야밤에 부대 기동훈련도 했었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쓰셨는데 서울만 계엄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꼬라박는 거예요. 그렇죠. 계엄령이 발동이 됐다는 것 자체가 거의 전쟁 상황하고 똑같은 걸로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기 거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기 삼성 살릴 수 있고 LG 살릴 수 아니 이거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거 자체. 근데 거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에 이 시나리오까지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때는요.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어도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고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는 내부적인 배신자에 의해 갖고 탄핵이 인용되면서 준비해놨던 이 계획들이 다 날아간 거고요. 거기에서 제일 컸던 거는 당시에 있는 군대 안에 그 주요 핵심 조직들이 박근혜 동생, 육사 동기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박지만 동생, 동기들이 전부 다 지금 있는 주요 배직들, 군 인사들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서울 일사단 사령관, 경기도에 있던 일사단 사령관인가요? 얘가 사병 썩은 과일 먹였다고 사병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병력 동원을 했어야 됐던 당시에 일사단 사령관이 보직 해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을 통해 갖고 군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최우선일 거고 그걸 못하게 막으면 이게 시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준비를 시켜 갖고 김영현을 국방장관 놔둔 상태에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완벽하게 내가 틀어쥐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쥔 칼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박근혜 때는 문건은 짰으나 그 실행 계획을 해야 되는 장군 애들이 어그러지면서 그걸 못했던 거지만 탄핵이 되면서도. 되면서도 그게 못하게 된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핵 같은 거를 생각해갖고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간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명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계엄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얘네가 윤석열이 급하게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조기 대선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구속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켜놓고 계엄을 하고 나라를 꽉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엄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그나마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갖고 뭔가 어물쩡한 중간 정도의 매운맛 정권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지. 보수 연합 정권을 탄생시켜 뭘 하든.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재명과 지금의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재명 못 풀어주냐? 그 당시에 계엄과 소요를 뒤에서 추진했던 사람.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심 의원들을 다 뭐 내란죄나 소요죄 같은 걸로 해갖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먼저 계엄령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령을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거를 저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을 길게 안 끌고 가. 막 1년, 2년 지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금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직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갑자기 그때부터 대선 전국으로, 임시 대선 전국으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걸 바꿔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때 매장되는 건 누구냐? 시위가 일어났을 때 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인적인 손실이 있다든지 피해자가 나오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소요죄 책임을 지고 재판 과정에 들어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그릴 수 있는 최선의 구테타 그림인 거예요. 소설은 제가 써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있는 준비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걸 전제로 해갖고 얘네들이 이미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그 시나리오의 실행이 6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개혁 필요 없다. 6개월 후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던 게 아마 그런 이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해갖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그때 가서 개헌도 한다 그러고 온갖 다 하겠죠. 중선거구도 받아준다 그러고 온갖 걸 다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재명과 지금의 민주당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요런 방식의 미니 쿠데타 내지는 미니 계엄을 실행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